안녕하세요, 정주식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타협안이 결렬이 됐죠. 그 민주노총에서 그 내부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요즘 노동계가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요즘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저 원래 되게 잘 자는 편인데요. 네. 수면 시간은 한 5시간씩은 되지만 질이 요즘엔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자다 깨다 하는 오늘 그 배경이 네. 나눌 주제에 비해서 너무 밝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무겁고 좀 어려운 주제라고 할지라도 네. 요 문제를 다뤄서 해법을 찾으면 이 오늘 분위기처럼 좀 아주 밝은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네. 일단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네. 타협안이 결렬이 됐죠. 이 그 협상을 제안했던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면서 요즘 노동계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네. 그 논쟁의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아마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 협상을 끌고 오신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뭐니 해도 제가 이걸 제안한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네. 그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미중유의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이 또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세상을 바꾸자고 또 했었던 민주노총에게도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먼저 민주노총이 가장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서 가장 잘해왔던 게 뭐냐면 광장에서 위력적인 이 집회 대우를 모아서 사회적 의제를 이렇게 제안하고 제기해서 이슈를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반년을 딱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이런 잘하는 방식들을 모아서 해본 것들을 거의 없었어요. 그러한 일단은 전국 노동자 대회라고 하는 적게는 10,000명에서 많으면 한 5, 6만까지 모여서 그렇게 해왔던 방식들이 모두가 다 막혔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저희들이 또 잘했던 것이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총파업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딸려오는 게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사실 총파업의 강력한 의지들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민주노총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해왔던 방식들이 실제 이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사실상 딱 손에 움켜쥐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이른바 코로나19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딱 뭔가 이렇게 거쳐지는 걸 보니까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노동자들, 우리 민주노총이 계속 얘기했었던 이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은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할 건가? 결국은 이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 사회적 의제, 사회적 시대 정신을 이른바 노와, 사와, 정부가 책임을 지면서 일정한 합의들을 만들어내자. 그런 합의의 힘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좀 제안을 했던 거고요. 예,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내부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3월 말이 딱 되니까 이른바 매출이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여러 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관광,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기본 서비스 이런 직종들이 단순한 매출의 하락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절벽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일자리를 잇는 인원들이 지난 IMF 때나 금융위기 때 훨씬 확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민주노총은 4월 달이 돼서 얘기를 한 거죠. 사회적 대화를 하자. 이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한 어느 누구도 반대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4월 말에 중앙위원회에서도 또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최선을 어쨌든 다해서 이렇게 해왔을 때 절차의 과정이든 내용의 제기든 이것이 아주 하루 이틀 상간에 급격하게 문제 제기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척 당황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과정에 대한 좀 보이지 않는 또 뭔가 좀 다른 또 문제점도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많은 문제의식이 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어떤 중집 회의 과정에서 어떤 정파적인 압력을 직접 받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29일 날 앞에 한 3, 4일 동안 집중교섭을 통해서 네. 이른바 노사정이 의견 접근한 최종안을 이제 제출한 거죠. 제출을 했을 때에 앞에 저녁 시간대까지의 논의의 가장 큰 흐름은 각각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통적으로 4개항 정도를 모아졌어요. 그래서 어디는 수정해달라, 어디는 구체적으로 어쨌든 답변을 가져와야 된다. 제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부 장관을 만나러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장관을 만나자 했을 때 그럼 전원이 그럼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몇 분은 그거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긴 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다 교섭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장관 만나 오겠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뭐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위원장실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장실로 이제 부위원장 한 분이 오셔서 어디와 어디는 의견 일치를 봤다. 첫 번째 노동부 장관 만나지 마라. 두 번째 여기서 끝내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교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했더니 교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좀 황당했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어디라고 하는 분들이 모이면 당연히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압도적 다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총노동을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이 보유하고 있는 그 교섭에 대한 역할과 그런 활동을 중단해야 되냐. 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을 만나러 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심야에 협상 단판을 지은 것이고 그 단판을 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를 속개했더니 전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뀐 분위기가 나온 거죠. 이 4가지 조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설명을 쭉 했는데 중집위원들의 다수의 분들은 전체적으로 문제다. 동의할 수 없다. 반대다. 이렇게 좀 제기가 되면서 저는 되게 좀 많이 좀 씁쓸했죠. 지금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 해고 금지 조항 또 뭐 총고용 유지 조항 이것이 그 이번 합의안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을 가장 큰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해고 금지 조항을 적시해서 이것을 정부로부터는 해고를 금지해야 된다. 자본은 해고를 그럼 난 무조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내지 못한 거 그거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게 경제 위기로 치닫는 과정에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고용 유지 이 3가지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긴급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모든 해고를 금지해라 라고 한다라면 사회적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대통령에게 이것만 어떻게 하라 라고만 계속 요구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제 위기를 그럼 대통령이 다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명령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도리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예산 이런 것의 의지를 가지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들여 마련하는 것이 실사구시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는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 일자리라고 하는 게요. 한국 사회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가 딱 없어지는 순간 가계부채가 되게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은행 신용도랑 직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취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사회안전망에서 이 취약한 사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하느냐가 지금은 요 재난 시기를 넘어가는 데서 가장 중심 아니냐. 소위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러면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재정을 일자리 유지하는 데 방향으로 잡고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산업정책들을 그렇게 가게끔 만드는 것. 저는 해고금지 네 글자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폐기해야 된다. 전 그건 그렇게 맞지 않다. 또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번 합의안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좀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합의를 위한 합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합의할 만 하니까 합의하자고 하는 거다 지금. 왜냐? 이른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거에 기존에 공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겁니다. 임금 동결, 임금 삭감, 임금 반납. 그리고 여기는 고용을 일정하게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맞바꾸는 방식에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튼튼한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대공장, 공공부문이기 때문에요. 이걸 아무리 총노동 차원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면 다 지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딱 하는 순간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또는 그 이른바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한 노조 여기에서 도리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은 더 이상 지금 코로나19 시기의 사회적 대화에 방정식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임금과 고용을 맞바꾸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그것을 그 방식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경영계와 교섭을 하면 자본의 하수인이 되는 거냐. 근데 이 논리가 그대로 단위노조의 교섭에 들어가면 단위노조의 교섭을 책임지는 분들이 핵심 간부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측의 하수인이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단위노조의 교섭권이 있듯이 그리고 교섭을 진행하듯이 총노동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그러한 교섭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교섭과 사회적 투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부르짖어 왔던 이 두 바퀴가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계 민주노총으로 향해서 굴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또 만든 것. 전 그것이 또한 좀 두 번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재난 시대라는 겁니다. 이른바 재난 쇼크라고 하는데 IMF 시기든 금융위기 시기든 지나고 났더니 불평등 양극화가 더 심화되거나 확대된 거죠. 그런 지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걸 노와 사와 정이 합의하자. 그리고 그 합의 정신을 가지고 이후에 한국 사회를 정말 연대와 책임 있는 그러한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역할을 한다라는 걸 선언하자. 제가 요 세 가지 지점을 얘기한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전문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전문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이번에 저희가 유의미하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러한 내용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반대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역사에서 두 번 정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죠. 98년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 한 번,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방금 말씀하신 고용과 임금을 맞바꾸는 형식의 길이 있었는데 오히려 노동자분들은 그때의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그 두 번의 노사정 타협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어떤 득을 안겨주느냐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어떤 평가의 학습 효과 때문에 이건 합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민주노총에 흔히 표현하는 게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사회적 투쟁들은 계속 진행해 왔지만 이것과 병행하는 사회적 교섭이라고 하는 이 바퀴는 되게 작은 거죠. 사회적 투쟁이라고 하는 큰 바퀴와 사회적 교섭이라고 하는 작은 바퀴가 물리면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아가지를 못하고 딱 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하나 바퀴는 크고 하나 바퀴는 작은 바퀴가 딱 축으로 물려서 돌면 어떻게 되냐면 뱅글뱅글 돕니다. 나아가지를 못하고 뱅글뱅글 제자리예요. 저희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래 온 거 아니냐.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사회적 교섭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접근조차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민주노총이 그동안 이 사회적 지원을 열심히 해왔는데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 하고 있는 것. 이걸 이번에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고민이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용기를 내서 이걸 추인하고 이걸 발판으로 한번 더 나아가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안 가본 길 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허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 허들을 잘 못 넘겠으니까 경기에 나가지 말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허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허들 중에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 하나가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명목상 반대, 무슨 뭐 해고 금지 뭐 이런 조항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불신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인상 약속이라든지 뭐 산입범위 확대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미온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이게 애초에 어떤 그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할지 말지, 어떤 요구안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리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매듭을 지을지, 이거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는 절차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집행부마다 다 달랐어요. 어디는 할지 말지부터 문제가 돼서 안 했다거나, 또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거나, 아니면 잘 안 맞아서, 시기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그냥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시쳇말로 우당탕탕해서 이게 그냥 무위로 돌아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자고 결정해서 저희가 제안해서 틀을 만들어서 요구안을 논의해서 그걸 가지고 교섭에서 일정하게 일전 조건을 받다라면 이 전체 과정을 놓고서 민주노총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때 아니냐. 즉 저는 용기를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그 경기선의 마지막 선까지 가보자. 그리고 그 마지막 선까지 갔을 때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때 판단해도 좀 늦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마지막 선의 끝선에 오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포기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절차 때문에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경기장에 들어오는 게 잘못됐다 그러고, 이렇게 돼서는 민주노총이 이런 모습이 또 그러면 우리 내부에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민주노총이 사회적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저 사람들하고 이후에도 대화를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거 아닌가? 딱 이런 의문점들을 들기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이후에 이것에 대한 지속 가능한 민주노총의 그러한 사회적 투쟁과 사회적 교섭이 되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민주노총 내부에서 좀 이렇게 갈등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밖에서 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민주노총의 어떤 움직임은 정파적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특히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어떤 특정 의견그룹의 개입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고질적인 문제처럼 밖에서 그게 비춰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상 어떤 특정한 의견그룹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다수의 중집가에 있어서 어쨌든 이 의견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외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 사실 이른바 일정하게 진영 논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른바 의견그룹 여기가 일정하게 합의를 했으니 이거는 위원장이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번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경과 속에서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상 제가 판단한 겁니다. 이건 중지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결정짓지 않고 임시대의원들에 내가 붙이겠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 보겠다. 그리고 그 결정에 난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중집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임시대의원 대회도 사실은 그런 어떤 정파적 계산상으로만 보면 불리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조합원 총투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저는 이미 위원장 선거를 직선으로 치르는 두 번째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게 어떤 조항으로서 저희 위원장 직선을 치르냐면 조합원 총회로 그 조항에서 치러요. 근데 그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그 사업 계획에 동의를 얻은 사람이 위원장으로 어쨌든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 내에 있어서 아직 그 절차나 아니면 그 시스템들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도 거쳐야 되고 여기도 거쳐야 된다.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 민주노총 조직 내에 있어서의 조합원 총회를 다시 할 수 없으면 왜냐하면 100만에 다시 할 수는 없다라고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결정단위 그것은 대의원 대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대의원 대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견 그룹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나는 구조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위원장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것은 저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요즘에 굉장히 험한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무슨 뭐 배신자다, 무슨 뭐 항공문서에 조인했다 이런 말씀까지 들으시는데 그 노동운동 꽤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 지금 그 이런 상황에 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이죠. 어떠세요? 그런 말씀 들을 때?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막 규정했던 방식, 그리고 딱 규정하고 이게 둘로 나눠서 뭔가 새로서 이렇게 이것을 딱 정리하려고 하는 저는 그 방식이 지금의 이 정말 21세기에 특히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요구받고 있는 민주노총에게 그게 통용된다기보다도 유효한 방식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규정 짓거나 막 뭐 이런 방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은 다양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존중해서 뭔가 하나를 모아가는 과정들의 역량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 역량이 제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부족하다고 어디에 하수인 이렇게 규정 지어서는 저는 그거는 문제는 해결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무엇을 하려고 했지 라고 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게 민주, 진보, 노동운동 진영입니다. 뭐냐면 너네 이렇게 하려고 했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논리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집권조인 하려고 했지. 밀실합성 하려고 했지. 저는 그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돼서 도리어 진행됐고 확인됐던 사실 이거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평가해달라. 그 평가의 내용은 경과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합의를 제가 추인을 요청하는 내용에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런 반대 여론들이 내부에서 있을 때 그걸 뭐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결국에 배수진을 쓰셨어요. 이번 대회에서 이게 부결이 될 경우에 이제 뭐 내가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안을 꼭 그 합의안을 관철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역동적인 상황들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이 힘들이 발휘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제가 오늘 되게 많이 강조한 게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첫 양상은 뭐냐면 이동이 딱 멈추는 순간 공급, 수요, 투자가 다 멈춤으로 인해서 이른바 경제 위기가 동시에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딱 부딪혔을 때 감염과 방역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취약계층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이었고 경제 위기에서는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하려면 민주노총이 그럼 총파업을 해서 가능하냐? 광장에 나서 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 가능하냐?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하냐? 라는 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했을 때, 저러다 말겠지. 합의가 안 될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민주노총이 정확하게 전 시대 정신을 딱 짚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위기에 연대와 협동이라는 것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딱 손에 쥐었다라면 이걸 가지고 뭔가 한 발 디딤돌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디딤돌은 맞는 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맞는 열쇠가 아닌 거죠. 디딤돌이고 시작점이고 그 시작점에서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건 저는 민주노총이 저렇게 제안해서 판이 만들어졌더니 마지막까지 책임지네 라고 하는 신뢰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야 되고 더 동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깔려있는 거는 신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토대가 아니겠냐. 전 그것을 만드는 이번의 기회다. 위원장님 이번 협상에 임하시면서 그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이 슬로건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에서 나온 그 슬로건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슬로건을 계속 강조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정규직 철폐 투쟁 이거 민주노총 꽤 10년도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이 비율로 따지면 비정규 조합원들이 10%도 안 됐어요. 그리고 10몇 년이 지난 지금 딱 민주노총의 조합원 3명 중에 한 분은 비정규직입니다. 지금은 또 뭐냐? 미조직 노동자들이 이른바 압도적 다수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노총을 키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것의 올해 사업계획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태일 3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태일 3법 첫 번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하자. 법을 바꿔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내에 있어서의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노동 3권을 부여하게 하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또한 전체적으로 노동부 통계만 해도 250만 명이지만 저희 민주노총 사업 내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상권을 부여하는 이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것, 이게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면 이들이 그런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노총으로 결합하고 그 속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를 그들의 힘으로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 이게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노총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용기 있게 가야 될 방향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 합의안을 좀 읽어봤는데 이번 합의안을 두고 어떤 배신이다, 항복무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야박한 평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다만 그 과정에서 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어떤 조합원들의 신뢰나 혹은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에 대한 그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좀 뒤엉키면서 좀 협의가 쉽지 않게 흘러간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또 그 위원장님께서 조합원들을 얼마나 또 설득을 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가가 그런 협상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의원 대회 끝나면 좀 위원장님 좀 편하게 좀 잠 좀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